죽지 마라. 죽지 마라. 저는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언젠가 죽지만 지금 소년원에 있는 애들 너희들이랑 같이 살아가야 될 세대야. 그리고 지금 청소년 인구 절벽 요만큼 있는 애들 잘 키워야 돼. 요만큼 있는 애들 중에 요만큼이 비행 청소년이야. 그렇다고 얘네를 버리면 안 돼. 소년원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를 반성하고 자기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정말 개과천선하기를 우린 기대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15년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그 전자반지를 끊고 2명을 살해한 그 50대 그 남성이 교도소에서 15년 있는 동안 개과천선되지가 않은 거죠. 더 괴물이 돼서 그전에는 살인을 안 했으나 15년 후에 나왔을 때는 살인을 바로 하는. 진짜 누군가 선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바로 세웠다면, 그에게 사랑을 부어줬다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10세에서 13세, 14세에서 이제 18세 이렇게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눴어요. 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범죄 소년 14에서 18세고요. 그다음에 10세에서 13세는 촉법 소년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호 처분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소년들이 기본적으로는 보호 처분을 받아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거. 근데 그 아무리 그 미성년자라고 해도 그 저지른 범죄가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 범죄일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범죄 소년이에요. 청소년 범죄의 대다수가 생활형 범죄고 절도가 대다수를 차지해요. 특히 이제 보육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다. 부모가 없다. 보육원에서 이렇게 가출을 하거나 좀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통보를 한 걸 해줘요. 이 아이는 이제 우범소년. 판사는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보육원에서는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안 받겠다. 이렇게 받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육호처분 시설이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 가면 그자는 특별한 일탈을 하지 않았는데 절도나 이렇게 했던 친구들과 같이 있게 되면서 사실 그 배신감, 선생님에 대한 배신감, 또 보육원에서 엄마처럼 했던 이제 그분들에 대한 배신감, 그런 걸 갖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굉장한 걸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생기냐,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말을 안 듣고 이러면 재통고가 돼서 이제 다시 분류심사원이 오게 돼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시 판사는 소년원이라는 곳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소년을 나오고 나면 이 사람들은 얘는 일탈로 시작해 들어갔는데 다 범죄인인 줄 알잖아요. 범죄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에게, 우리 이 청소년들에게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미 청소년의 마음의 상황, 몸의 상황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소년법을 폐지한다든지 강력 처벌을 해야 된다,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 마음은 알겠지만 안타깝지만 그것은 그 효과가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됐고요. 옛날 소년원은 아이들을 이렇게 강압하고 손으로 제압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그런 소년원이었다 라고 보면, 그 다음 단계 소년은 수용, 가두어 둔다, 가두어 놓는다 하는 그 수용, 그런 단계였다. 그리고 이제 요 사이의 단계는 수용한다, 모든 것을 안아주고 포용해가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요구하는 이행 사항들을 얼마만큼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국가 이행 보고서를 내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적받은 사항 중에 가장 많이 지적받은 사항이 바로 소년사법 분야예요.
그래서 소년사법에서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해라, 건강권을 보장해라,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그 고통을 받지 않고 또 나가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일단은 평일에는 6시 반에 기상을 해요. 기상을 하고 이제 아침을 먹고 학과장이라는 곳에 가요.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있어요. 그 끝나면은 이제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데 거기 방에서 또 하루 종일 있다가 자요. 얘들이랑도 이제 조금 많이 안 맞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자해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소년원은 폐쇄 공간이고 생활 공간이고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정신질환이 있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 교도소를 갔는데 그 환경 자체가 또 굉장히 스트레스 불안. 많게는 10명 정도에서 12명 정도까지 있고 잘 때 보면은 되게 좁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요. 방에 있으면은 또 이제 방 사람들끼리만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게 항상 또 이제 지켜보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서 좀 많이 좀 떠들거나 하면은 좀 자제를 해요. 자제를 시켜서 여기 보면 비행무의 같은 거는 솔직히 좀 할 수 없고 그냥 간단한 농담 같은 것도 이제 그리고 하기 싫은 걸 계속 시키니까 근데 그걸 또 안 하면은 계속 좀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워낙에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세심하게 좀 봐주는 것도 없고 혼자 방을 쓰겠다고 해서 그것도 되는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사고를 치고 징계를 가자. 징계를 가면 그래도 혼자 쓸 수 있거든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서 좀 많이 사고를 쳤어요. 혼자 있으면 그래도 좀 편안하거든요. 소년원 조사를 해보니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간 다음에는 휴대폰 못하는 거, 뭐 게임 못하고 술 못 먹고 담배 못 피고 가족 못 만나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 플러스 공동생활,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에 너는 죄를 졌잖아. 죄를 졌으니까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싸. 여지껏 우리가 교도소랑 소년을 운영하면서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생각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점점 분노와 증오와 스트레스가 올라가면서 나와서는 더한 괴물이 되기도 하죠. 밖에서도 되게 불안하게 살다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신입반에 계속 하루 종일 앉아갖고 깜지 같은 걸 써요. 이제 뭐 소년원의 규칙 아니면 상벌점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써요. 하루에 몇 번씩.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 상담 시간을 좀 길게 좀 했으면 해요. 왜 어떤 게 많이 힘들었고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입소 절차를 거쳐서 이제 거기서 5박 6일 생활하게 됐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그 소년원 교사가 소년원 원생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대. 버리고 떠났는데 이제 형을 의지하고 기찻길 옆 집에서 살았었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형이 그 전신주에 올라가서 감전돼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친구는 믿고 있었던 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사실은 사고를 쳐서 소년을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너를 이렇게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 속에서 너를 두고 한 발짝 뛰고 또 눈물 훔치고 너를 보고 이렇게 아마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오고 싶지만 또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너를 찾지 못한 거라고 나는 그런 느낌이 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봤니? 그랬을 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다.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 이렇게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하면은 또 기분이 좋아져갖고 좀 말을 좀 잘 듣거든요. 상담을 도맡아서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한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안 계셔요. 일단 얘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하도 많은 애들이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영혼이 없다 해야 되나? 정말 아이들이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찾아서 이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치료하고 치유해서 그것들을 고쳐 나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시민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국가에서 정말 도움을 주어야 되고요. 심신건강회복반이라는 건 없고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선생님이 판단하고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그 정신과 약을 다 먹어요. 계속 이제 하루가 반복이 되잖아요. 방에 있고 학과장 가고 다시 방에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약을 아픈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고 이 기준이 모르겠는데 좀 괜찮은 애들도 약을 먹어요. 근데 약을 먹다 보면은 약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점점 조금 이상해져요. 전문 의료 소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소년원은 특수교사를 뽑아서 좀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좀 경미한 사람, 뭐 중증인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다 돌봐야 되는데 인력은 한계가 있는 거. 그 아이들에게 1대1로 붙어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1대 다. 한 선생님이 또 특수한 어떤 치료 기법이나 특수한 어떤 그런 것도 없이 돌보기 되는 거죠. 중증에 있는 아이들은 전문 시설을 만들어서 그에 맞는 치료를 받게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은 전무하다는 거죠. 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의료 소년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못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여기에 안 만들어지는 원인의 중요한 하나가 국민들이에요. 그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집값이 떨어지니까. 세상에 마음이 이렇게 각박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어른들의 마음이 각박해지니까 청소년의 마음도 각박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각박해짐이 법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안전하려면 그런 청소년들을 잘 돌봐서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돼요. 이제 사각지대 중에서 또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 사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전소년원을 나오면 받아주는 곳은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어요. 한 곳도. 우리나라하고 이제 교정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첫째는 법이에요. 법. 교정선진국은 반대로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관련 소년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바꿨어요. 법을 바꾸면서 그 법 안에 아이의 정신질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소년원으로 보내기보다는 다른 특별한 치료시설, 소규모 치료시설, 지역사회에 있는 소규모 치료시설에서 이 아이들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예 그냥 법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현장 실무자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에 보장을 안 해줘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그 법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시설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 법은 누가 만드냐? 그 법은 결국 국회의원이 만들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사실 우리가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나를 뽑아준 이 지역구의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청소년들, 이게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이 아이들의 정신 문제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만약에 국회의원이 말을 한다면 아마 그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실 거예요. 가장 맨 앞단으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 일반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해서 이 아이들이 가진 문제점이 뭔가 그 이유를 찾아서 이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치료하고 치유해서 그것들을 고쳐 나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시민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국가에서 정말 도움을 주어야 되고요. 국민들이 그걸 인정하면 국회의원도 법안 발의를 할 거고 법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정말 필요합니다. 출원하고 나가니까 이제 완전 성인이 된 거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일단 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을 때 다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많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고 해서 되게 또 불안하고 다시 약간 원점으로 가는 기분? 아이들 지도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첫째, 제 목표입니다. 첫째,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두 번째, 재범하지 마라. 세 번째, 너 자신을 위해서 성공하는 길을 가봐라. 그러니까 저는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시각이 그래 살아있어야 행복하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서 그들을 이렇게 보듬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서 조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되게 긍정적으로 좀 저를 칭찬해주고 되게 좋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하니까 그게 되게 탄력을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또 지원을 이제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경제적인 부분 이제 이식주 같은 게 이제 먼저 해결이 되니까 그 나머지를 이제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이제 완전히 저에 대한 것들, 난 이제 뭐 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할까, 내가 뭘 좋아하나 이런 것들. 정말 쟤네 왜 저래? 쟤네 왜 저렇게 말 안 들어? 왜 이렇게 못돼? 못됐어?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탓하시기 전에 이 아이들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 보시고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는가? 그런 거를 보면 결국의 포인트는 부모, 어른, 부모의 잘못,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이 바뀌면 아이들도 바뀐다고 봅니다. 소년원 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쭉 34년 동안 지내와서 보니까 소년원 안에서의 어떤 케어나 돌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이 밖에 나와서 사회정착해 나가는 그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맡아서 이렇게 돌보겠다 출원 후에도 내가 진짜 아빠다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함께 해주는 어른이 있을 때 그때 아이들은 또 바로 서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